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윤동환 강사입니다. 드디어 저랑 17회 우리 회당 3강이 되니까 총 51강 저와 함께 민법 총칙 기본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기본 강의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2순환, 3순환, 문제풀이, 심화 강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할지 여부는 제가 OT 영상에서 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강의 계획서에 상세하게 제 자랑 이런 것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우리가 기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같은 법과목이지만은 이 다른 형법이나 헌법이나 행정법이나 다른 법과목과 이 민법이 좀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민법 공부, 민법 강의의 이런 차별화된 그 특징들을 조금 이해하셔야 공부의 방향 설정을 좀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민법 총칙만 우리 시험 범위인 경관, 소관, 행정사, 세무사, 법학경채 이런 5개 직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이게 민법 총칙이 어렵기는 해도 워낙에 양이 적기 때문에 주로 문제집 위주로 다른 법과목 공부하듯이 기출 문제집 위주로 OX 위주로 달달달달 반복해서 기출만 열심히 보면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민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법과목과 달리 제가 종종 드는 예가 있지요. 이 민법은 외래어로 쓰여진 수학이다. 외래어로 쓰여진 수학이다. 이 수학도 어려운데 그거를 외래어로 공부한다. 자, 이 수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논리학이라는 거죠. 즉, 민법은 다른 공법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몇백 년밖에 안 됐지만은 이 민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 민사적인 분쟁을 다루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 수천 년이 지났다. 그래서 워낙에 역사가 오래되기 때문에 논리 체계가 아주 깊고 그 다음에 복잡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민법 총칙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채권법과 물권법의 통칙 규정이다 보니까 그 개념 자체가 아주 추상적이에요. 분명히 글은 한글로 쓰여져 있는데 그 말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아. 되게 추상적이야. 그래서 저나 우리 임준기 변호사 강의는 이게 민법 총칙이 워낙에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으로, 그러니까 항상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자, 따라서 이 민법을 공부하는 전체적인 방향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워낙에 논리 체계가 다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본기를 정확하게 숙지해 두시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집 위주로 OX 위주로 계속 암기해야 될 분량이 아주 많아진다. 즉, 이 민법 총칙 같은 경우에는 단어 하나만 바꾸더라도 문장이 조금 다르게 구성이 돼버리면 맞는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고 틀린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이해하는 쪽에, 즉 암기도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하지만 특히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찌됐건 그 개념을 이해하고 소화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논리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구조화, 체계화를 잘 하셔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이 하실 수가 없죠. 유능한 강사를 통해서 우리 민법 총칙의 이 주제가 저 주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요 판례하고 비교해야 될 판례가 이런 판례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17회 51강 만에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순환 우리 임준기 변호사가 강의하는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더 심화되는 학습들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문제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문제집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OX 돌려가지고는 이 100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지장이 있다. 물론 우리가 100점을 맞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90점 이상 맞는 경우의 수는 결국 기본기가 튼실해야 되고 각 쟁점별로 각 판례별로 구조와 체계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
이 뭐 헌법이든 뭐 우리 형법이든 막 두꺼운 문제집 막 1000페이지 되는 걸로 상하해가지고 막 반복적으로 막 기출 막 달달달 돌리시면은 민총을 선택한 장점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민총의 최대 장점이 뭐라고요? 양이 적거든요. 근데 문제집을 2권, 3권 보면서 막 그 문제 적응한다고 문제풀이 백날 해봤자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꽝입니다. 그래서 저나 임준기 변호사도 그런 부분에서 민총의 특징을 살려서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최대한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강의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강사, 윤동환 강사, 임준기 강사를 선택했다면 선생이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대신 민법 총칙의 가장 큰 단점은 채권법과 물권법의 통칙 규정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아주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내가 과연 이 민총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 뭐 1순환 할 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걸 잘 견디셔야 돼요. 된장이다. 예? 된장이요. 된장은 맛이 나려면 숙성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우리 당군께서 사람이 되시려고 동굴에서 30일 동안 이 마늘만 쑥만 먹고 참으셨잖아요. 근데 왜 호랑이는 뛰쳐나갔을까요? 하루 지나니까 사람의 모습이 조금 나타나고 이틀 지나니까 사람의 모습이 좀 더 나타났으면 아마 30일 동안 잘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30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호랑이는 뛰쳐나갔죠. 그러나 곰은 내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런 내 몸에 변화는 없었지만 30일 내내 기다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민법 총칙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민총을 선택한 이유는 그의 양이 압도적으로 적기 때문인데, 양이 압도적으로 적은 것에 따르는 장점을 살리시려면 여러분들은 윤동환 강사, 임준기 강사가 주문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하셔야지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교재 머릿말부터 보시면서 우리 책의 특징들 한 번 더 살펴나가시면서 여러분 이 기본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죠. 자, 여러분 우리 책 첫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민법 총칙의 맥 기본서 하면서 이 표지에 기출문제집과 기본서를 한 권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요. 민총에서 힘 빼실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민총은 그 분량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찌됐건 문제집 따로, 기본서 따로, OX집 따로, 요약서 따로 이렇게 하셔야 될 게 아니라, 물론 다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문제 풀이도 하셔야 되고 요약서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한 권의 단권화를 하셔야지 최소의 시간 투자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전면 개정판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민법 총칙만 시험 범위인 5개 직렬에 5개년 기출 지문이 싹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 지문이 정지문, 맞는 지문으로 다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기본서 저희가 300페이지 조금 넘는데 요 300페이지 안에 5개 직렬에 5개년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더 빠질 게 더 들어갈 게 없어요. 근데 그거를 효과적으로 제가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일단 기출 지문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요 기본서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저희가 기본 강의할 때는 막 세부적인 판례들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못 합니다. 그거 다 하려면 기본 개념 설명하고 그 디테일한 세부적인 판례까지 다 하려면은 아마 뭐 한 100강 해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임준기 변호사 심화 강의 또는 문풀 강의를 통해서 추가하시면 되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나는 모든 강의를 다 못 듣는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기본 강의, 기본서 여기에 집중하시고, 문풀을 하시는 분들도 문제풀이 하면서 틀린 내용들 가급적 기본서에 표시해 두는 형태로 가시는 것이 문제집 따로, 기본서 따로 이 양을 늘리지 않는 지름길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머릿말. 수험가에서는 10권의 책을 한번 보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10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것은 정설이죠. 이설이 없어요. 시험장에서 생각날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 학습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선택이다. 그러나 기초를 쌓기 위한 기본서도 필요하고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제집, 그 다음에 요약서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는 한데 이게 쌓이다 보면은 결국 여러분들의 시간 투자나 능력은 한계치가 있는데 양만 늘어난다. 그래서 저와 우리 임준기 변호사는 이러한 기능을 한 권에 담아서 우리 민법 총칙엠의 기본서를 내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경찰 간부 민법 총칙 주관식 시절부터 해서 15년 동안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순환, 2순환, 3순환을 다 진행했습니다. 유일하죠,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제가 뭐 변호사 시험부터 법무사 다양한 직렬들의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이 민법 총칙 객관식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 이제 드디어 한 3년 정도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러분이 다른 교재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교재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스스로 자평하는 거니까 평가는 여러분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민총은 채권법과 물권법의 통칙 규정으로서 민총의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는 채권법, 물권법을 다 이해할 필요는 있지만은 다 이해하려고 하면 어차피 소화불량에 걸리고 그 필요도 없다.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입문 강의 때 다 설명을 드렸고 기본서에는 각주에 개념 설명으로 소개를 했으니까 초입자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나오는데 이게 뭔 말이지 각주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집으로도 기능할 수 있도록 올해 전면 개정판에는 최근 5년치 기출 문제들을 다 기본서 내용에 포함시켜가지고 그 지문들이 살짝 바뀌어서 어떻게 출제되는지까지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 객관식 기출의 매 아마 지금 원래는 책부터 출간하고 강의를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강의 촬영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완벽한 교정 절차를 거쳐서 아마 12월 초쯤에 12월 초 중순쯤에 기출 문제집이 나올 텐데 5개 직렬 최근 5개년을 다 실었는데 한 500페이지에서 6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사지선다, 오지선다 기출 문제 그대로 소개를 했는데 거기에서 중복 지문 삭제하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 이런 것들 추가해가지고 한 300페이지에서 400페이지로 OX 문제집을 낼 건데, 그러니까 핵심 지문 총정리죠. 근데 요거는 지금 저희가 이 기본 강의, 그 다음에 이 문풀, 심화학습, 문제풀이까지 11월, 12월에 걸쳐서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바로 12월에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소방 간부 시험이나 이제 뭐 행정사 시험, 세무사 시험이 다 내년도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한번 출간해 보려고 노력하겠다. 이거는 법적 구속 의사가 없는 호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할 텐데 아무튼 OX 문제집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낼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언제가 될지는 나도 모르겠다. 저도 이 1년에 책 개정되는 게 한 거의 30권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일단 중요한 게 지금 기본서 그 다음에 기출 문제집이라서 요거부터 빨리 출간하고 그 다음에 강의한 다음에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다. 요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법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중요 판례에 대한 강약 조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민법 총칙 기본적으로 5개년, 5개 직렬 다 분석을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1순위 중요 판례는 원칙적으로 본문 내용에 판례 원문을 가급적 풍부하게 소개해가지고 이런 특혜입금, 뭐 전원합의체 이런 판결들 기출이 많이 된 판례들은 그 판례 하나의 문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문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해를 위해서도 그렇고 기출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판례 원문을 가급적 좀 풍부하게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순위 중요 판례는 원칙적으로 판결 요지만 좀 소개를 하고 아울러 판례 제목 붙이기와 결론 요약하기를 통해서 기본서가 하루 만에 다 익힐 수 있도록 이 각 판례 제목 그리고
결론이 적극이다, 소극이다, 뭐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런 형태로 판례에 대한 결론 요약하기를 통해서 막판에 이 기본서가 요약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가독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목차 구성했고, 그 다음에 기출지문 중에 틀린 지문이 있죠. 5지문은 출제의 바탕이 된 조문 판례 내용 중 어디가 바뀌어 5지문으로 변형되었는지 갈로해서 뭐 변기한다거나 키워드 같은 것들은 굵은 글씨로, 저희 화면상으로는 노란색 글씨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키워드니까 책을 읽으실 때 조금 더 그 목차하고 키워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시선을 둬서 요게 오지문,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숙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3번 보시면 민법 판례는 그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양이 압도적이다. 그래서 웬만한 국가고시에는 다른 법과목은 배점이 100이라고 하면 민법만 150점입니다. 그리고 1년에 대법원에서 쏟아지는 판례 80% 이상이 민법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될 수 있는 법이 민법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판례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고맙게도 우리는 시험 범위가 그 5개 민법 과목 중에 한 과목인 민법 총칙만 시험 범위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약 조절, 이 기본서 쓰는데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판례는 올해죠. 올해 8월 1일 선고분까지 다 수록이 되었고, 읽으면서 좀 이해될 수 있도록 논증식 문장 구조 법리로 설명했고, 비슷하면서도 구분해야 될 판례들이 좀 부각될 수 있도록 목차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뭐 다른 법과목 판례도 마찬가지지만 민법 판례도 이게 헷갈리는 판례들을 잘 구별해내는 것이 포인트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 책의 특징들이 있다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 조문, 민총조문이 1조부터 184조까지 나와 있는데 이 중요 조문이 한 40여 개 정도 되는데, 이 중요 조문이 기출 문제로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100이다 라고 한다면 단순 조문 문제가 최소 30%에서 최대 한 45%까지는 단순 조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문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최소한 40%는 다 맞추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중요 조문은 박스 처리를 통해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한눈에 들어오도록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객관식 지문으로 틀리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나 조문의 핵심 키워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굵은 글씨를 통해서 가독성을 최대한 높였고, 올해 개정판 앞서 말씀드린 기출 지문들을 다 분석해서 이 문장의 중간중간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아마 이번 주 안으로 추록이 발간될 예정인데 추록이 어쩔 수 없이 좀 두껍기는 합니다. 그러나 뭐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민총은 조문이 바뀌거나 뭐 최신 판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미 옛날 버전, 옛날 구판으로 정리가 잘 돼 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옛날 책에다가 뭐 추록 정도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책은 옛날 게 있는데 내가 지금 정리된 게 없다, 그럼 당연히 이 전면 개정판으로 갈아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특정 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TRS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계속 이 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험적으로 좀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질의응답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네이버 카페 윤동한 임준기의 민법 총칙 교실입니다. 지금 아직 요 이름이 안 바뀌어 있는데 아무튼 여기로 주소로 들어오시고요. 뭐 변호사 시험 그런 카페에 들어와서 엉뚱하게 질문하시지 마시고 저희 민법 총칙 요 윤동한 임준기의 교실로 오셔서 주로 내용적인 질문은, 그러니까 강의라든가 또는 책의 내용적인 질문 여기서 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이번 주에 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빨리 책이 안 나오죠? 뭐 그런 것들 제가 길 가다가도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것들, 또는 각종 정보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여기 윤동한 임준기 민법 총칙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지금 한 400여 명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직렬에 있는 다양한 학생들이 익명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막 중구난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이 정보들은 확인하시되 여러분이 필요 최소한만 거기서 정보들을 얻어 나가시고 뭐 아무튼 서로 간에 예의들을 좀 잘 지켜서 이 채팅방을 제가 폭발시켜 버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는 부분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엊그저께 여자친구랑 헤어졌네요 뭐 이런 것들을 단톡방이나 카페에다가 질의응답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제 개인 카톡 아이디 있죠? DHYON 숫자 21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거나 뭐 신림동 왔는데 선생님 밥 한 끼 사주세요 이런 것들은 제 카톡 아이디로 하시면 되는데, 이 또한 제가 다양한 직렬의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름은 안 밝히시더라도 최소한 제가 어느 직렬을 준비하고 있는데 요 정도의 여러분들이 신상은 알려주시고, 제가 하루에도 뭐 최소한 40통 이상의 카톡을 받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놓치거나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 자체를 안 해본 것만 지금 이제 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나 제가 카톡을 일십한다거나 안 읽어본다거나 하시면 너무 화내지 마시고 선생님 빨리 한번 답변 주세요. 그래서 뭐 카톡 앞쪽에다가 경찰 간부 질문 제발 플리즈 뭐 이렇게 한 번씩 네 아무튼 제가 최대한 이 즉각 좀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 관리하는 학생이 많다 보니까 조금 답변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는 한 번 더 좀 카톡을 해달라는 거. 그래서 아무쪼록 그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 OT에서 이 민총 강의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민총 강의를 우리 임준기 변호사랑 함께 최적의 양질의 강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로 결심한 만큼 저는 대충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성심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아무튼 수험적으로 이 민총이 여러분의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효과적으로 교재 내고 강의를 할 준비와 역량이 충분히 갖춰져 있으니까 이 고민해 보시고 윤동환 강사, 임준기 강사를 믿고 선택하셨다면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여러분이 민총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는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절 민법의 법원부터 출발하게 되겠네요. 자, 교과서 순서는 일반적인 교과서 순서하고 동일하게 조문 순서대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민법의 법원인데 민법 1조죠. 거기 보니까 우리 교재에 로마자 1에 법원에 의해서 한자를 풀어 쓰자면 법의 연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풀이하자면 민사법정에서 판사가 뭔가 민사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민사 분쟁의 해결의 기준이 되는 거, 그게 바로 민법의 법원이 되겠습니다. 판사가 법 지식이 빵빵하니까 자신의 선량한 양심에 따라서 자신의 법 지식에 따라서 민사 법적 분쟁을 해결해서는 안 되겠죠. 뭔가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민법 1조의 조문을 보시니까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민법 1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조문인데 바로 교과서의 개념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법원이란 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법의 법원이란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으로서 민사에 관한 적용 법규를 의미하는 것으로 민법 1조에는 이러쿵 저러쿵 해서 소위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되는 범위, 그 범위가 총 3가지 법률, 관습법, 조리요. 그 범위와 적용 순서를 정하고 있죠. 즉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고 법률도 없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따른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 뭐고 여기서 말하는 관습법이 뭐고 여기서 말하는 조리가 무엇인가? 주로 시험 문제는 이 관습법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일단 먼저 첫 번째 법률부터 살펴보시면 첫째, 성문민법. 이 성문이라는 게 이룰 성자, 문장, 문자죠. 그러니까 문장으로 이루어진 민법. 소위 우리가 인문 강의 때 공부했던
민법 전이 1조부터 1118조 조문 1118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민법, 이걸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1조에서 말한 이 법률이 형식적 의미의 민법 전외에 민사에 관한 특별법,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 기타 등등을 말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러한 법률에는 명령과 대법원 규칙도 뭐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민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이거는 법률, 즉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의 내용도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헌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헌법 6조 1항에 따라서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어차피 국내법, 민법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네요. 따라서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이 기본적으로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이라면 그 한미 FTA와 관련한 모든 내용이 전부 다 민법의 법원이 되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소고기 수입, 소고기 매매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민사에 관한 것이니까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가 민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있다?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그 다음에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 문제는 불문 민법이죠. 즉 문장으로 뭔가 쓰여진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민법의 법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불분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입법자들은 불문 민법 중에 관습법과 조리는 이 민사와 관련해서 법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관습법 조금 이따가 우리 뒤에서 중요하니까 따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판례의 법원성인데 일단 1조에 판례는 없죠. 대법원 판례, 이게 민사에 관한 법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조문에 없는데, 근데 법원조직법 8조에는 이런 규정이 있대요. 상급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뭐 당연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상급 법원, 대법원 가정해 보면 3심제에서 대법원 3심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요 당해 사건에 있어서 하급심 1심, 2심을 기속한다. 즉 1심, 2심에서 졌어. 원고가 졌어. 근데 3심인 대법원에서 이겼어. 그럼 결론적으로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심, 2심 판사가 이 민사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판단할 때 대법원 판례가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아니다. 왜?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적인 구속력, 즉 요 당해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적인 구속력을 갖는다라는 의미이지, 기본적으로 이 판례가 당연히 법원성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1심, 2심은 필요 없죠. 그냥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급 법원의 재판이 요 당해 사건과 관련해서 하급심을 기속하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사실적 효과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판례는 법원성이 없습니다. 부정설이요. 다만 상당한 기간 대법원 판례가 누적되다 보면 이게 뒤에서 배우게 될 관습법의 실질을 가질 수는 있겠다. 요 정도 확인하시고 밑에 관련 판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이 판례의 법원성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게 민사에 관한 것일 때는 민법의 법원으로 됩니다. 그거하고는 구별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리의 법원성인데, 이 조리라는 것은 사물의 당연한 이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통상적으로 요러요러한 경우라면 요러요러한 결론이 나야 된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보는 게 맞다. 뭐 이런 것들이 조리인데, 이러한 조리도 민사 분쟁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
된다니까요. 민법 1조에 법률도 없고 관습법도 없으면 이 조리가 민사 분쟁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개개 판사가 가지고 있는 선량한 법적 양심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리의 법원성을 판단할 때는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례 등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가 우리 관련되는 쟁점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상당히 논리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설명할 때도 제가 교과서 순서대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뒷부분에서 앞부분, 앞부분에서 뒷부분 이렇게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설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에도 제가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가는 순서대로 읽고 복습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있다가 관습법 하고 나서 제가 조리와 관련한 중요 전원합의체 판결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제2관 관습법을 보죠. 이게 이제 수험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관습법이 뭐냐? 법은 법인데 뭔가 문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종의 관습적인 법이다. 즉 개념 관습법이란 일정한 행위가 반복된 관행으로 존재하고 그러니까 관행이라는 게 반복성 그 관행을 법 규범으로 인식하는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서 즉 사회의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에 의해서 법 규범으로 인정받게 된 것으로 민법상 법원의 일종이다. 여러분, 법 규범이 도덕, 종교 등의 사회생활 규범과 어떤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랬죠? 전전 시간에 했잖아. 강제성. 그래요. 관습법이란 반복된 관행 플러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렇게 지켜져야 할 건데 라는 사회 구성원들의 뭐가 있어야 된다니까?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좀 더 분석해 보면 관습법의 성립요건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관습법의 성립요건 제가 키워드 지금 화면상으로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데 관습이 즉 어떤 반복적인 관행이 법이 되기 위해서는 즉 강제성이 있는 사회생활 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으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반복성이라는 관행이 필요하고 두 번째, 그 관행을 법규범으로 인식하는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판례에 따르면 관행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헌법적 가치에 반하지 않아야 되는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다만 이거는 구체적인 문장으로 쓰여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법원 등에서 이거는 관습법이야 이런 확인 절차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 국가의 승인 즉 구체적으로 관로 안에 법원의 판결은 이 관습이 성립되기 위한 성립 요건은 아니고 그냥 법원 주로 대법원 판결이죠. 대법원 판결에서 관습법의 존재 및 내용을 확인해 줄 분이 되겠습니다. 체크해 줘 봤고요. 체크해 봤고 그 다음에 효력과 관련한 내용인데 이건 결론은 아주 쉽습니다. 이 효력과 관련한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첫째, 성문 법률과 관습법이 서로 충돌할 때 어디에 우열이 있느냐라는 내용인데 이미 민법 1조에 나와 있죠. 민법 1조에 보니까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니까 예를 들어 법률의 규정과 관습법의 내용이 서로 충돌한다라면 그러면 이거는 뭐가 우선시 되겠다? 네, 성문법이 우선시 되어야 되겠죠. 법률이 더 우선시 돼야 되는데 이와 관련한 유명한 판례가 있네요. 내용을 보니까 판례는 주상이 장자가 되는 가족의례 준칙 13조 규정과 배치되는 지압이 붙자 남편이 망실, 죽은 부인입니다. 죽은 부인의 제주가 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 법률, 성문 법률에 대한 여루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민법 1조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게 지금 뭔 말이냐와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외래어라 그랬잖아. 쓰여진 거는 한글도 아니네요. 제가 여러분이 이해 편의를 위해서 지금 한자로 적어놨는데 오히려 한자가 더 어렵네. 자,
지금 누가 죽었느냐 하면 감녀가 사망했습니다. 감녀가 죽었는데요. 이때 유족으로는 남편이 있었고요. A, 남편. 그 다음에 이 B가 아들이 있었습니다. B가 아들이 있었네요. 그러면 이때 이제 소위 주상이라고 나와 있죠. 저기 한자로 주상. 통상 상주라고 부르죠. 상주. 같은 말입니다. 이 법적으로는 제사주제자라고 부르는데요. 제사주제자. 근데 이 제사주제자라는 개념은 제사주제자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하고는 또 다르냐 하면 상속인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감녀가 죽으면은 자기 배우자와 이 아들, 딸 이걸 법적으로 직계 비속이라고 부르는데 남편과 그 다음에 아들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상주 또는 제사 주제자는 한 명이 돼야 돼요. 한 명.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분들이 잘은 모르시겠지만 통상 이제 결혼한 여성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주는 주로 남편이 상주가 되는 게 일반적이죠. 이게 관행이라니까요. 관행. 관습법인데. 자, 그런데 가정의례 준칙. 이게 대법원 규칙이거든요. 대법원 규칙도 민사에 관한 거라면 법원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가정의례 준칙 13조에 보면 장자, 맏아들이 상주가 된다. 그러니까 관습법은 남편이 제사 주제자 또는 상주가 되는데 이 가정의례 준칙, 대법원 규칙에는 장자가 오늘 이 주상, 상주, 제사 주제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관습법과 그 다음에 성문법이 충돌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디가 우선시돼야 된다고? 그렇죠. 민법 1조에 법률의 규정이 없어야 관습법이 되는 건데 법률의 규정이 있죠. 가정의례 준칙 13조에 따르면 장자가 주상이 된다. 그런데 남편이 지아비 붙자 남편이 죽은 부인의 제사 주제자가 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몇 조에 위반된다는 거죠. 1조에 위반된다라는 겁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이 내용이 이제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인 제사 주제자가 누가 되느냐와 관련해 가지고 좀 의미 있는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다소 논란이 있는 쟁점이 있죠. 여기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바로 밑에 단락에 대법원은 민사에 관한 관습법이 과연 위헌 법률 심판, 즉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되는 이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라는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이 관습법은 성문법보다 하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관습법은 이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 하위니까. 이게 대법원의 입장이었는데 헌재는 그렇게 안 봤어요. 헌법재판소는 동그라미 니은번에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도 법의 일종이니까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도 되고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해서 관습법도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 판례는 법원성이 인정이 안 되지만 헌재 결정은 법원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법원과 헌재 결정예가 충돌되면 당연히 헌재 결정예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22년 행정사 시험에서는 문제를 잘못 냈다라고 해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 이것도 맞는 지문이다. 복수 정답으로 처리가 됐는데 작년도 경찰 간부 시험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답이 결정이 됐죠. 그래서 이걸 문제 제기했으면 아마 이 오답 처리로 다시 수정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 경찰 간부들은 공무원이고 그래서 국가에다가 소송을 제기하기가 거시기하고 여기는 자격사 시험이니까 문제 제기해서 복수 정답으로 처리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출제위원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문제를 냈었어야 되는데 뭐 저만큼 실력을 안 갖추고 있다 보니까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대법원은 관습법이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러나 헌재는 된다라고 이 판례가 나와 있더라.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분이 눈치껏 판단을 결론적으로 객관식에서는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확인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효력 상실과 관련한 내용인데, 저희가 방금 전에 관습이 법이 되기 위한 성립 요건 세 가지, 첫째 관행, 둘째 법적 확신, 세 번째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성립 요건이면서 동시에 관습법이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 가지 요건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에 흠이 생겨버리면 더 이상 관습법으로서 효력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이 꽤 많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그 관습법의 효력 요건에서 지금 판례가 총 4개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판례 85호 옆에 보시면 전부 다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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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합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원래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는 주심과 그 다음에 옆에 두 분의 대법원 3명으로 이루어지는 판결을 하는데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을 바꾼다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아주 이슈화되는 주제들을 판결할 때는 대법관 12명이 다 모이셔가지고 전원이 합의해서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수험적으로 봤을 때도 전원 합의체 판결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 관습법의 효력 요건,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세 가지 관행, 그 다음에 법적 확신, 정당성과 합리성을 셋 다 갖춰야 된다라는 이거는 성립 요건이면서 동시에 효력 요건이더라. 그래서 이와 관련한 전원 합의체 판결이 쭉 나와 있는데 뭐 다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조금 더 세부적인 거는 심화학습 때 좀 추가적으로 하고요. 자, 중요한 전원 합의체 판결 몇 개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관련한 내용인데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은 어느 종중에 속하신가요? 오늘 종중이라는 개념을 이제 처음 배우게 되시는데 저는요 파평 윤씨 소정 공파에 속하는 종중입니다. 예? 파평 윤씨 소정 공파 이게 이제 종중이라고요. 뒤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쟁점으로 비법인 사단에서 공부를 하는데 종중이라는 것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공동선조의 저희 그 최초 그 선조가 윤신달 그 장군이셨는데 아무튼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모인 자연 발생적인 종족 단체야. 요번에 저희 파평 윤씨 소정공파에서 윤실달 선조님을 능가하시는 유명한 분이 탄생하셨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뭐 그분이 이제 뭐 앞으로 역사적인 평가는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파에 속하시는 저희 소정공파의 그 뭐죠? 그 종중 그 모여 있는 거기에 경북 청송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맏아들이라 가지고 우리 아버님도 맏아들이고 그래서 한번 거기에 간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곳을 우리 윤 대통령도 방문했더라고요. 아무튼 각설하고 종중의 구성원의 자격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게 있는데 자 봅시다. 종중 구성원의 자격 이건 민사 분쟁과 관련한 내용인데 민사 분쟁에서 첫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법률에 따르면 되겠죠. 근데 법률이 없어. 그럼 민법 1조에 따라 뭐가 있으면 그렇죠. 관습법이 있으면 관습법에 따르면 되는데 옛날 대법원의 입장에서 관습법이 있대요. 즉 종중 구성원의 자격은 성년 남자로 구성되는 게 관습법이다. 그 말은 관행도 있고 어디 감히 여자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성년 남자만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관행도 있고 법적 확신도 있고 그 다음에 헌법적 가치에 위반되지도 않았었어. 처음에는. 근데 사회가 변했죠. 그렇죠?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우리 여동생은 자기는 파평윤 씨의 종중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없어. 자기도 파평윤 씨야. 맞죠? 그러니
관행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 특히 여성의 법적 확신은 흔들리게 되었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 헌법적 가치인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판례, 종중구성원의 자격과 관련해서 거기 첫 줄에 보니까 종중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는 과거의 종래의 관습은 제가 번호 붙였죠. 두 번째 요건이 뭐였죠? 법적 확신. 이 법적 확신과 관련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법적 확신이 흔들리거나 약화됐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내가 종중의 구성원이 아니야? 나 맞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세 번째, 이 헌법적 가치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는데 무엇보다 헌법상 남녀평등의 원칙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변화되는 우리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이제는 없어. 그럼 과거에는 뭐가 있었는데? 관습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법률도 없고 관습도 없죠. 관습법도 없죠. 그럼 뭐에 따라 판단해야 돼? 그렇죠. 조리에 따라 판단해야죠. 조리가 뭐라고요? 사물의 당연한 이치요. 제가 방금 전에 종중의 개념이 뭐라 그랬어? 공동선조를 모시는 후손들의 자연 발생적인 종족단체. 아니 내가 파평윤씨 소종공파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뭔가 인위적인 단체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종중의 개념상 자연 발생적이라는 종중의 개념상 성년 여성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게 어디에 부합한 거죠? 조리에 부합합니다. 조리에. 그래서 우리 책 앞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조리도 법원성이 있나요? 조리도 법원성이 있는가? 바로 앞 페이지에 제가 조리를 조금 이따가 설명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교재 27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 27페이지에 조리의 법원성과 관련해서 제1조가 법원의 종류로 조리를 조문에서 열거하고 있으니까 긍정설이 당연히 타당한데 판례를 볼까요? 방금 전에 봤던 전합이죠. 판례도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는 종래에 뭐가 있었다니까요. 과거의 관습법은 이제는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이때는 1조에 따라서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으로 된다라고 보는 것이 종중의 개념에 부합하다는 거예요. 종중의 개념. 조리에 합당하다라는 거죠. 확인되셨죠? 아주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7월 21일에 이런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자마자 안동에서 우리 할아버님들이 가쓰고 대법원 앞에서 데모도 하시고 사회적으로 아주 이슈가 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작년도 2023년도 5월 달에 또 다른 판례, 아주 중요한 판례가 나왔는데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과거에는 조리에 부합하였던 법규범이라도 사회관념과 법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대법원은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조리. 그걸 배제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법규범이 현재 법질서에 합치되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관습법도 그 상위법인 헌법적 가치에 위반되면 안 되지만 뭐도 똑같다. 조리도 관습법하고 똑같이 그 조리도 상위법인 헌법적 가치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는데 요 관련한 판례가 바로 종중 등과 관련한 그 관련한 판례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제사 주제자가 누가 되느냐와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요 내용의 상세한 내용은 우리 방금 봤던 29페이지에 제가 상세하게 소개해 두었으니까 29페이지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페이지 제사 주제자의 결정 작년 5월달 전원합의체 판결이 됩니다. 자, 제가 제사 주제자, 다른 말로 이제 상주, 주상이 되는 사람과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서 과거의 우리 판례가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 양식과
각종 법률 및 제도가 변화함에 따라서 상속인들 간의 협의와 무관하게 이 종손, 그 중에서도 적장자가 우선적으로 제사를 승계해야 된다는 과거의 관습법이 있었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자, 오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제사 주재자가 누구냐와 관련해서 지금 이 여성분이 돌아가신 그런 상황 구조가 아닙니다. 이 종 중에서 누군가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제사 주재자가 누가 될 것이냐와 관련해서 제사 주재자가 누가 될 것이냐와 관련해서 이 민사 분쟁과 관련해서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관습법에 규정이 있느냐와 관련해서 옛날 판례가 관습법이 있대요. 옛날 판례에 따르면 관습법상 누가 되느냐 하면 상속인들이 협의하고 말고 할 게 없이 적장자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 이 적장자가 누구냐? 장자는 아시죠? 예, 장남, 장손. 근데 적장자라는 것은 서자의 반대말이 적자야.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맏아들이 적장자고, 홍길동 아시죠? 홍길동이 두 번째 첩에게서 난 아들이잖아. 그걸 서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이 대한민국 법상 지금 현재는 일부 일처제가 이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는데 옛날 우리 할아버님 시대 때 보면 막 첩도 있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적자와 서자가 있으면 그 중에서 적자, 그 중에서도 장남이 상속인들 간의 협의와 무관하게 제사를 승계해야 된다는 게 관습법이었대. 그러나 이러한 관습법은 설령 관행, 반복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일단 기본적으로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제는 관습법이 없대요. 이제는 이러한 관습법은 효력이 없고 조리에 따라서 먼저 이 제사 주재자는 협의를 해야 된다. 상속인들이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적자든 서자든 상관없이 장자가 즉 맏아들이 오늘 제사 주재자가 돼야 된다라는 게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어. 그게 언제 전합이었느냐 하면 08년도,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전이죠. 08년도 전합이었는데 이게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바뀌었어. 왜? 방금 전에 봤지만 이 조리도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면 안 되는데, 아니 이게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그러면 장자와 장녀가 있으면은 왜 남자만 우선순위를 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는 이 조리가 헌법적 가치에 안 맞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가 조리에 맞느냐 하면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최근친의 연장자, 가장 가까운 친족의 가장 나이 많은 사람,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가 돼야 되는 게 헌법적 가치에 부합한다. 줄글로 보죠. 자, 봅시다. 제사 주재자가 누구냐? 법률에 규정이 없어요. 그럼 관습법이 있느냐? 예, 옛날에는 관습법이 있대요. 적장자가 우선적으로 제사를 승계해야 된다라는 과거의 관습법이 있었는데, 세 번째 요건,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네. 가족 구성원인 상속인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적자와 서자 간의 차별을 두는 것이어서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하는 변화된 가족 제도에 부합하지도 않고 법적 확신도 흔들리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관습법으로서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제사 주재자 결정에 있어서 적서 간의 차별을 철폐해가지고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장자나 장손이 오늘 제사 주재자가 돼야 된다. 그러나 08년도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왜? 상속인들 사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가
이라는 단어가 수동의 의미라 그랬죠. 이 죽은 사람입니다. 지금 상속을 당하는 죽은 사람의 직계 비속, 아들, 딸, 손자, 손녀. 엄마, 아빠는 직계 존속. 그래서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중에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조리에 부합한다고 해서 뭐까지 철폐했다? 남녀 간의 차별까지 철폐했다. 그런데 선생님 여전히 철폐되지 않은 것은 왜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이 제사 주재자가 돼야 되는 우선권이 있나요? 나이로 지금 차별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제사 주재자는 제가 뭐하고 다른 개념이라 그랬죠? 상속인하고 다른 개념이다. 상속인은 공동 상속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제사 주재자는 기본적으로 한 명이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 어쩔 수 없죠. 최 가까운 친척의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오늘 제사 주재자로 된다. 협의가 없을 때요. 협의가 없을 때.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조리에 부합하겠다라는 겁니다. 정리되셨나요? 자,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분묘기지권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자, 이 분묘기지권도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개념인데 여기 보니까 20년도 세무, 법학경채, 뭐 기타 등등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자, 분묘기지권이 뭐냐와 관련해서 자, 요런 상황 구조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갑소유 토지가 있어요. 갑소유 토지. 근데 을이 을소유 분묘, 묘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을이 이제 제사 주재자겠죠. 그래서 이 을소유 분묘가 있는데 그러면 남의 토지 위에 자기 소유 분묘를 가지려면 갑의 허락을 받는 등의 뭐가 필요하느냐? 용익물권이 필요해. 남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 필요한데 우리가 용익물권과 관련해서 용익물권의 종류가 세 가지라고 어저께 배웠는데요. 전 시간에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용익물권이 전세권 외에는 잘 없잖아. 근데 이 분묘기지권이 지상권의 일종이야. 자, 우리 교재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19페이지에 각주 5번에 있는데요. 19페이지 각주 5번 요거는 바로 앞에 우리가 인문 강의할 때 봤던 그 페이지인데 요거 각자 한번 보시면 각주 5번 19페이지 다 찾아오셨죠? 거기 보니까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이 뭐냐? 남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갑소유 토지의 사용 수익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으로서 지상권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거는 분묘기지권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우리 부모님의 분묘와 관련해서 남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된 지상권입니다. 관습법상 인정된 지상권이야. 그러면 우리가 전날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적 자체의 원칙에 맡겨둬서는 안 되고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묘기증권이 관습법상 인정된 용익물권의 일종으로서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자, 관련해서 그러면 이러한 관습법상 인정된 그 지상권과 관련한 우리 전원합의체 판결이 지금 무슨 내용이냐 한번 보면 이 분묘기지권과 관련해서 어디에 규정이 있네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규정인데 그 전부터 즉 그 전부터 분묘기지권이 우리 판례에 따르면 관습상 인정된 지상권인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에도 남의 토지 오늘 갑소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 기지에 해당되는 남의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 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 중에 하나이지요. 근데 이러한 분묘 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남의 소유지 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 이거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당사자 합의 내용에 의해서 당연히 분묘 기지권 인정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남의 소유의 토지에 이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에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해서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도 있더라.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 되겠는데, 자, 이제 어디를 좀 펴보시느냐 하면, 저희 지금 오늘 지금 첫 강 찍고 있는데, 그 첫 강 폴더에 보시면 그 민법 총칙 조문이 그 파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민법 총칙 1조부터 184조 저기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도 되는데, 제가 다운받아서 편집해서 중요 조문은 옆에 별표를 쳐놓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시면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에 보면 꼭 기억해야 되는 민총 2회 민법 조문, 그러니까 민법 조문 중에서 민총 2회 민법 조문인데 꼭 기억해야 될 거와 관련해서 40페이지에 245조를 한번 보시면요. 자, 별책 부록에 우리 자료로 이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우리 40페이지에 40페이지 거기 245조 다 찾으셨나요? 네, 인강 들으신 분들은 잠깐 스톱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민총 2회 민법 조문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게 한 15개 정도 조문이 된다고 했는데, 별책 부록 40페이지에 보시면은 245조 해서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해서 하나씩 할 겁니다. 자, 1항만 할 텐데 20년간 소유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를 점유 취득시효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신림동에서 40년째 살고 있다. 예를 들어서요. 근데 저기 관악산 입구 쪽에 남의 토지야. 남의 토지인데 제가 그 남의 토지를 소유할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이미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폭력적이지 않고의 내용이 평온, 그 다음에 남몰래 은밀하게 말고 공연하게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부동산을 제가 그 관악산 입구 쪽에, 거기 누구 토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소유할 의사로 거기에 콩도 심고 마늘도 심고 고추도 심고 20년째 사용 수익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게 돼요. 이게 취득시효야. 원래 권리가 없잖아. 소유권이 없는데 20년째 소유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소유권을 주겠대요. 이것도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자기 부모님 분묘를 설치해서 몇 년째, 20년째 평온하고 공연하게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관습법상 뭐를 주겠다? 지상권을 주겠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 이렇게 주는지는 뒤에 가서 우리가 민법상 여러 쟁점들 확인하면서 설명드리겠고요. 세 번째,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나중에 이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면 관습법상 또 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갑소유 토지 위에 갑소유 분묘가 있었어요. 갑소유 토지에 갑소유 분묘가 있었는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이 이걸 누구한테 판 거야? 을한테 판 거야. 을한테. 그러면 이때는 갑의 분묘를 위해서 을 소유 토지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관습법상 지상권이 인정된다는 게 17년도 전원합의체 판결. 잘은 모르겠어. 다 알 필요도 없어. 어차피 물권법 쟁점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분묘 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된 물권인데 성립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야. 첫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둘째, 취득시효 제도를 활용하거나, 셋째, 토지와 분묘가 동일인 소유에 속해 있다가 토지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분묘를 위한 지상권이 인정된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놓고 이제 외우시면 돼. 막 분묘기지권이 뭔가 막 이 뭐 민법 교재 찾아보고 이럴 필요가 없죠. 왜? 우리는 물권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들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생으로 외우는 거 하고 분묘기지권이 이 지상권 중에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이구나. 이걸 한번 듣고 외우는 거는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으신 분들이 민총이 이 중요도가 낮다 그래서 강의 없이 기본서를 달달 외운다? 백날 외워보세요. 되는가? 네, 여러분이 1차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한 번은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나머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쟁점은 중복 쟁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다 외우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번에 관습법인지 아닌지 문제가 되는 막 긍정, 부정 이런 것들은 밑에 각주 등을 통해서 제가 다 소개를 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에 사실인 관습과의 비교는 저 106조 저 뒤에 있는 조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해 봤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끝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신의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복습을 하실 때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어 드린 것들만 복습하셔도 됩니다. 일단 끝까지 가봐. 처음부터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다 소화하고 가려면 가다가 아예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다루어 드린 것만 하시고 이순환 할 때 다시 보시면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복습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이어서 추가로 내일 우리 추가로 신의칙부터 진행하도록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